지금부터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 해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찬양 발언 후 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변명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어서 가두고, 시위한다고 가두고, 머리 길다고 잡아가고, 치마 짧다고 잡아가고, 인상 더럽다고 가두던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감옥 같던 시절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감옥에 있었고, 감옥 밖에도 감옥 같은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권은 흔적도 없고 국민을 잡아가두는 게 일상이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그 메카시즘 광풍이 판쳤던 그 시절, 그 정치가 정녕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내 인권 보호에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두환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외형적 성장처럼 보였지만 국보위가 이끈 독재 경제는 결국 기형적 성장을 낳았습니다. 정경유착의 폐해로 경제는 썩을 대로 썩었고,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후예들이 만든 이 경제의 이 종착점은 결국 IMF 빙하기였습니다. 이런 전두환의 정치와 경제를 찬양한 윤석열 후보,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4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전두환의 대변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후보를 쉴드 치고 있는 국민의힘,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담합니다. 이 징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언어 미숙에서 온 이 실수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전두환 국보위가 이준석 윤보위로 부활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어가 미숙했던 게 아니라 극우 본능을 숨기는 데 미숙했던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관과 부재한 인권의식, 또 지역주의 선동을 감싸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판단 미숙 역시 위태로워 보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전두환 찬양의 진심인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를 감싸는 국민의힘, 앞으로 이들이 펼쳐갈 정치와 경제, 미래 안 봐도 어떨지 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독재의 후예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판결문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 저지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윤석열 징계 판결문, 그리고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관련 녹취록, 이런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검언 유착부터 고발 사주에 이르는 거악의 설계자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된 사실을 보고받고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대검 형사부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핸드폰 압수수색만이 진행되었을 뿐 아직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유분을 판단하는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이 지시를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매우 부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 검사장 휴대폰이 함께 벌인 이 검언유착 고발 사주의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 아닐까요? 윤석열 후보 이제 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부터 고발 사주, 또 윤 전 총장의 감찰과 수사 방해, 이 모두는 하나의 몸통에서 나온 하나의 흐름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시스템을 불법을 저지른 자기 방어와 패밀리 보호에 남용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조직과 시스템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선에 나설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직권남용과 국기문란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왜 감옥에 있는지 보고도 모르는 것인지, 운 좋게 대선 후보가 되면, 그러다 대통령까지 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확실한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또 그리고 한화 등 300여 개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됩니다. 우리가 오늘 1.5톤의 인공위성 모형을 담은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중대형 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진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우주 대항해 시대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항공 우주 산업 생태계 역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중량 위성을 담은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원리가 다르지 않아서 국방력 또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누리호가 발사 4시간 전부터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발사까지 준비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방 과학 측면에서 대단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꼭 이 발사에 성공해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든 또는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에 그치게 되든 우주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 아덱스 2021 그 개막식에 국내에서 첫 생산된 전투기 FA-50을 타고 행사장에 비행 입장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30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면 우주 시대는 분명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저희 당도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76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수사반장 최보람 씨가 드디어 명예 형사국장으로 승진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에게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줬던 수사반장처럼 우리 오늘의 경찰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주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5일 전 대비 20원 가까이 인상된 1,814원을 돌파했습니다. 증산 억제와 원유 생산 설비 일부의 가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이 부족해지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 84.44달러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국제 유가가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영향을 받은 데다 높아진 환율도 유가의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난방 수요 폭증이 예상되어 있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어려움은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중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현재 이상 수준의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유가 인하 검토 발언을 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로 인해 난방 수요가 커지고 있어 당정 협의를 통해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을 의결 발표하였습니다. 2050년까지는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된 것입니다. NDC 상향안에는 40% 감축으로 설정한 목표 그 이상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기술력, 인프라, 새로운 정책, 예산 등등 넘어와야 할 산이 그야말로 첩첩입니다. 탄중의 발표 이후 개진되는 산업계의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 모두 잘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 문화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일인 만큼 그 성장통도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정이 긴밀히 공조하여 산업계 지원 방안 및 정밀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윤석열 후보 관련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야당 대선 1위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껴집니다. 이번 전두환 씨에 대한 망언은 군부 쿠데타의 질곡을 뚫고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망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완용이 죽었을 때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누린 자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두환이라는 독재자에게 군부 쿠데타 그리고 국민 학살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민주공화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포기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사범에게 정치는 잘했다 평가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승의 이완용만 동의할 일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변명은 그야말로 21세기 독재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끔찍한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혹시 전두환의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이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당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야 하겠습니까? 금도를 넘은 윤석열 예비 후보는 부끄러움을 알고 후보에서 반드시 사퇴하고 호남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 호남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군이라고 자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도 부끄럽지 않은 후보입니까? 정치적 언어가 미숙했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니라 역사 인식이 미숙한 이런 후보에 대해서 아직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연일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얼마 전 MBC PD 수첩을 통해 조성원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이라는 이름 속처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김웅 후보가 본인 선거마저 내팽개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등 완벽한 각본 짜기까지 짜준 김웅 의원은 최근까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일관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설마 본인의 목소리도 기억 못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화 내용이 낱낱이 밝혀진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화에서 나온 저희는 검찰은 아닌 것 같다며 선택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누구입니까?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자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 민주주의 틀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망언 관련해서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망언 자판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번에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로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고 정치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교화라는 이름으로 영장 없이 끌려가서 가혹한 고문과 훈련으로 수백 명을 숨지게 한 국가폭력의 대명사 삼청교육대, 그 삼청교육대 사건은 당신의 기억 속에 없습니까? 고문치사를 덮기 위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학생과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한열 학생은 윤석열 후보님께 어떻게 기억되어 있습니까? 전두환 씨는 집권 기간 중 수천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만 2,20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9만 원짜리 통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하면서도 아들 전제국, 손자 전우석에게 뇌물로 받은 돈을 몰래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 자손이나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일가의 자손이 부정한 부를 되물림하면서 호가호위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님의 정치 스타일에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까? 최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할 수 있는 손중성 검사가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 사주 관련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의힘과 공모하여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의 전모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는 명백한 검찰 쿠데타이고 그 정점에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씨와 검찰 쿠데타로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윤석열 씨, 두 분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의 망언을 사과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사고 체계가 같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됩니다. 윤석열 후보님, 군사 쿠데타 전두환 씨와 검찰 쿠데타 윤석열 씨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지 않으시려면 지금에라도 전두환 옹호 망언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시고 후보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실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소신에 찬 그리고 본인의 철학에 기반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윤석열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발사주, 선거 개입, 국기문란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모르쇠로만, 김웅 의원은 여전히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두 가지 수사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그러니까 10시 10분경부터 4시 25분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조성은 씨와 첫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와 상의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통화에서 첫 번째 통화와 달리 고발을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연신 강조합니다. 고발의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전부 가이드하며 고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얘기가 된 것처럼 봅니다. 2020년 4월 3일은 금요일인데 당일 이동재 기자가 양심 선언을 할 테니 이걸 키워서 최대한 빨리 월요일에 바로 고발을 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첫 번째 통화하고 두 번째 통화 사이에 누군가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고발에 대한 자세한 상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이 6시간 동안 김 의원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대역을 써서 녹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 전 기자가 당일 양심 선언을 할 거라는 정보는 또 누구에게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작년 5월 25일이고 이 전 기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힌 것은 더 늦은 작년 7월 2일입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가 대역을 써 녹음했다는 사실까지 4월 3일 오전에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이날 이 전 기자가 양심선언을 할 것 같다는 정보까지 갖고 있으며 고발장 제출을 이 양심선언과 연결시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하는 차원을 한참 넘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러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 얻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비록 김웅 의원과 그 일당의 기도가 다행히 불발로 끝났다고는 하나 윤석열 검찰이 김 의원과 한몸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자 국기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환 일정을 잡는다고 허송 세월 할 때가 아닙니다. 소환을 통보하고 안 되면 체포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 일당이 또 어디에 모여서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수처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다가 법꾸라지들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꾸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죄 운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결정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배임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2010년 7월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대장동 개발을 시작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 의회가 사활을 걸고 막았습니다. 2011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진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100% 공영개발을 하려는 이 시장과 이를 반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 누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민간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공영개발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주자고 한 사람들이 바로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삭제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공모 지침 등에 아예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초과이익을 나누자 했으면 당연히 예측보다 내릴 경우 손해부담도 나누자고 하거나 고정이익을 줄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하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었습니다. 또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무원 매수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사후 정상 과정에서 예상만큼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는 처음부터 고정이익을 확정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설계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전 한나라당 시장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성남시 재정과 보편 복지 확대를 위해 부동산 경기 부침에 불안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어떻게 배임이 됩니까?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 어디를 봐도 이 후보와 토건 세력의 결탁은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언론에서 밝히기를 12년 동안 트라이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에는 토건 비리 세력과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 게이트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